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장 고용직업분류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한국표준산업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이제 직업분류였다면 이제는 산업분류. 자, 왜 산업분류가 필요하냐면 어떠한 직업이 어떠한 산업에 속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광업기사다 혹은 건축기사다, 그럼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 겁니까? 광업기사라면 예를 들어서 광업이라는 그런 산업에 속해 있을 거고, 건축기사면 건설업이라는 그러한 산업에 속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직업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산업분류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이라는 것의 정의는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이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생산활동을 하는 것들을 묶어놓는 게 산업분류인 거죠. 그래서 산업활동이라는 것은 각 생산 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을 투입해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다. 그래서 산업, 그 다음에 산업활동, 그 다음에 산업활동의 범위,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활동의 범위는 영리적인 거든 비영리적인 거든 모두 포함되는데 가사활동만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내에 이루어지는 활동은 산업활동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류의 목적입니다. 이 산업분류의 목적은 첫 번째가 통계 작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 작년 대비 올해 성장을 했느냐, 아니면 쇠퇴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산업이 뜨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통계 작성 목적이 첫 번째 산업분류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행정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이라는 것은 산업 정책과 관련된 법령을 적용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벤처산업 지원법 혹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벤처산업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벤처산업이라고 해야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명확하게 구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일반 행정 부분에 어떤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산업이 분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류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서, 두 번째는 투입물의 특성, 세 번째는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산업이라는 거 첫 번째는 산출물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이 만들어져 나오는가? 만들어져 나오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언가 들어갔어요. 고무가 들어갔든 천이 들어갔든 했는데 신발이 만들어져 나온다 그러면 신발 산업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 나오는 것보다 처음에 투입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투입물 갖고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유, 정제업 같은 경우가 하는 거죠.
예, 원유를 가지고 와서 산유국에서 원유를 그대로 실어와 가지고 우리가 석유를 정제해서 휘발유도 만들고 그 다음에 디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일반 석유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석유 정제업이죠. 그러면 무엇 투입되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나오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보관을 하느냐 판매를 하느냐 그 다음에 이동을 시켜주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보관을 전문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보관 산업이고 판매를 주로 한다 그러면 판매 산업이고 이동을 한다 그러면 운수업이 됐든 선박업이 됐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를 가지고도 어떻게 한다? 산업을 분류한다라는 거죠. 요 산업 분류 기준도 시험 문제로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단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산업은 첫 번째가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단위를 갖고 쪼개서 통계를 낼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단일 장소와 단일 산업활동만을 가지고 보는 게 이제 사업체 단위입니다.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냐면 공장이라든가 혹은 지점이라든가 혹은 광산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갖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쓰이는 게 그래서 울산공장,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 아산공장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사업체 단위인 겁니다.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활동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장소인데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을 해요. 그럼 지역 단위라고 그래요. 예. 이제 같은 기업인데 묶여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그러면 아니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의 수원 사업장 그러면 삼성전자도 있고 전기도 있고 옛날엔 SDI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역에서 여러 개의 산업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단일 산업 활동을 하면서 하나 이상의 장소에도 한다. 그러면 활동 유형 단위라고 표현한다. 자, 이 명칭은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통계청에 문의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활동 유형 단위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 집단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기업체 단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업 집단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그룹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룹. 예. 기업체 단위는 그냥 기업이에요. 기업. 어느 무슨 기업. 주식회사 등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로 본다면 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산공장, 광주공장 이런 식으로 있다면 현대자동차라는 건 기업체 단위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지역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울산에 그 지역이 있으면서 산업활동은 여러 개를 한다. 현대차이면서 여러 개 어떤 쪽에서는 상용차, 어떤 쪽에서는 승용차, 어떤 쪽에서는 또 예를 들어서 중장비를 한다. 이런 등등등을 하면 산업활동이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단일
산업활동인데 하나 이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냥 활동 유형 단위라는 명칭을 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 박스 자체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체 단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 광산 뭐 이런 명칭으로 쓰여지고요. 그래서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산업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영업, 잉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고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장소의 동질성과 산업활동의 동질성이 요구되는 생산 통계 작성에 가장 적합한 통계 단위라는 거죠. 실제 운영면에서 사업체 단위에 대한 정의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운영상 사업체 단위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체 단위는 단일 산업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해요. 그래서 영업잉여에 관한 통계 작성하고 영업잉여 그 다음에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잘 수행한다. 그 다음에 기업체 단위입니다. 기업체 단위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제도적 최소 단위라는 거죠. 네, 기업체 단위는 법적, 제도적 최소 단위라는 거. 두 번째는 자원 배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계 단위 산업 결정입니다. 그래서 통계 단위로 산업을 결정할 때 그러면 이 통계는 이제 어느 곳에서 공장을 어떤 곳에서 기업체를 본다 이런 것들을 결정했다면 자 거기에서 주로 어떤 산업 활동을 하는지 그걸 또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일반적으로 주된 산업 활동과 부차적 산업 활동 보조적 산업활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단위 그래서 주된 산업활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회사가 혹은 그 공장이 주로 뭘 만드느냐, 무슨 서비스를 하느냐, 주로 무슨 활동을 하느냐가 주된 산업활동이겠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 생산이 주된 산업활동인 거죠. 그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혹은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다. 그럼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주된 산업활동이라는 건 그 회사가 주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것. 그 다음에
부차적 산업활동이라는 건 주된 산업활동 이외의 재화 및 서비스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조활동이라는 거는 모 생산 단위에서 사용되는 비내구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다 그러면 자동차 생산이 주된 산업활동이고, 뭐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든 혹은 뭐 기타의 어떤 뭐가 있을까요? 뭐 자동차 바퀴를 끼는 뭐 타이어도 만든다. 그러면 타이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부차적 산업활동이 될 수 있고요. 보조활동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창 보관이라든가 회계, 수송, 보관 뭐 이런 것들이 보조 활동에 속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회계, 창고, 운송, 구매, 판매 촉진, 수리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보통 보조 활동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자료 맨 밑에 보면 예외적인 보조 활동이 보조단이라고 해서 별개의 활동으로 간주하여 그 활동 자체에 따라 분류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재화의 생산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라는 회사가 있다. 근데 너무 잘 돼가지고 공장을 계속 지어야 돼요. 근데 공장을 짓는 게 다른 데서 짓는 게 아니라 현대차의 뭐 예를 들어서 총무팀이다. 총무팀에서 설계도 하고 뭐 해서 그냥 건설사에 맡겨서 짓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공장을 짓는 건설 활동은 별개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예,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재화의 생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 생산 단위에서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보조적으로 생산하더라도 그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다른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웅진식품이라는 회사가 있다. 그럼 여기서 주로 이제 유리병에 들은 음료수를 만든다고 치면 이 유리병에 드는 음료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유리병도 만들잖아요. 근데 유리병 너무 잘 만들어. 이거 진로소주가 제일 낫겠다. 죄송합니다. 예를 다시 들어드릴게요. 이제 소주가 전국에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뭐 진로소주가 제일 많이 팔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로 소주에서 병도 예를 들어서 만들 거 아니에요. 소주를 담아야 되니까. 병을 만든다면 그 병을 만들기 때문에 가장 많은 병을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가장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소주 업체에서 야, 이 병 우리한테도 팔아라. 우리도 같이 그냥 소주 그 병에다가 상표만 달리해서 팔게. 그럼 이제 진로에서 술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팔지만 병도 내다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업체 입장에서는 진로 입장에서는 주류 제조업 플러스 유리병 제조업. 이 유리병 제조업은 별도로 봐줘야 된다는 거. 보조 단위이면서도 별도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현대자동차라는 업체는 뭐예요? 자동차 제조업체였고 플러스 요만큼의 뭐 매년 계속 공장을 하나씩 증설한다. 그러면 그만큼의 건설업은 별도로 봐줘야 된다. 보조 활동이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모 생산 단위가 생산하는 생산품의 구성 부품이 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구성 부품이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에서 예를 들어서 구성 부품인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여기다 그냥 집어넣고 있다. 근데 이 자체로서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이지만 내비게이션 제조업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R&D 분야죠. 연구개발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든 아니면 가전이든 휴대폰이든 이런 것들이 주된 산업활동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삼성종합기술원이 있다. 이건 별도의 법인이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연구소예요. 그러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연구소는 뭐예요?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가전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죠? 연구 개발 활동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뭐 주력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 그럼 반도체 제조업 플러스 여기서 말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하나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 분야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라는 이 보조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 보조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별개의 활동 영역으로 하나를 더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 보조 단위이면서 별개의 활동으로 따로 보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결정 방법입니다. 생산 단위의 산업결정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된 산업활동이 뭐 TV 생산이다. 그럼 TV 생산 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산업결정 방법입니다. 주된 산업활동 종류에 따라 결정돼야 된다는 거죠. 주된 산업활동의 부가가치가 제일 큰 거, 근데 부가가치 결정이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뭐로 한다? 산출액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부가가치는 뭐고 산출액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90원에 만들어서 100원에 내다 판다. 그러면 10원이 부가가치예요.
근데 이 부가가치 결정이 정확하게 어렵다 그러면 그 산출액, 이 90원 갖고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기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의 활동의 종업원 수, 임금, 급여 또는 설비 정도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1번 갖고 안 될 경우에는 종업원 수라든가 설비라든가 급여 이런 거 가지고 그 회사는 그러니까 복합적인 경우일 게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많잖아요. 뭐 반도체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전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 스마트폰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장비나 이런 분야도 있어요. 그럼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삼성전자라는 것을 어떤 거 갖고 결정할 것이냐? 반도체 회사냐, 가전 회사냐, 혹은 휴대폰 회사냐 이럴 때 자, 주된 산업활동 갖고 결정하고 그 주된 산업활동의 부가가치액이 가장 큰 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1년에 뭐 10조, 이거는 11조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럼 이게 부가가치가 가장 크다면 그거 갖고 결정이 되겠죠. 근데 1번 갖고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똑같이 뭐 부가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10조씩 낸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 갖고 결정한다는 거. 종업원 수라든가 설비 규모라든가 급여 전체 총액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해봤을 때 여기가 뭐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한다. 그러면 반도체 회사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자, 세 번째 결정 방법은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 세 번째는 계절적으로 달리하는 업체일 경우에는 조사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조사 대상 기간 동안에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산출액이 많았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일 때이거나 청산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활동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설립 중인 업체. 설립 중인 업체는 설립 이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부 부서에 포함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 보조 단위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차라는 걸 봅시다. 현대차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차라는 그 회사 자체는 이게 기업체 단위고요. 뭐 아산공장, 울산공장, 뭐 광주공장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체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 여기에 속해 있는 보조 단위들 뭐 예를 들어서 아산공장에 속해 있는 생산 1부서, 생산 2부서 뭐 이런 식인 거는 뭐예요? 그 사업체의 일부 부서에 포함되면 그렇죠.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보조단위 여기죠. 중앙보조단위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는 거. 여기 현대차 본사는 생산활동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현대차 본사는. 그럼 뭐를 해요? 예, 뭐 광고든 혹은 판매든 수출이든 이런 것들을 하겠죠.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그거 갖고 요거 단위로 사업체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요런 부서 갖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입니다. 예, 요것도 1차와 2차 시험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산업분류는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예, 그건 뭐 아까 산업 분류할 때 첫 번째 투입물 갖고 할 산출물 갖고 할 것이냐, 투입물 갖고 할 것이냐, 혹은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로 할 것이냐. 그건 이제 그 산업 단위가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거에 따라서 결정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1번의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는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인 대분류부터 결정하라.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중소세, 세세 분류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는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해야 된다. 결합되어 있는 경우. 다음 네 번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 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5번 같은 경우가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본인이 직접 생산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중국에 이제 폭스콘이라는 업체에 맡기는 거죠. 중국 업체죠. 중국의 폭스콘에서 생산을 해서 줘요. 그러나 얘네들이 여기다가 생산을 의뢰했고 자기 이름으로 생산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안이나 디자인, 원재료 구성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줬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생산 활동은 안 하지만 제조업으로 이만큼 만든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폭스콘에서 생산해 온 것만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계 장비 및 용품의 개량, 개조 및 재제조 및 등 재생활동은 일반적으로 그 기계 장비 및 용품 제조업과 동일 산업으로 분류하지만 산업 규모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독립된 분류에서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여러분들 그 기계 장비에 있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튜닝을 해서 쓴다. 그러면 그 자동차 튜닝업을 따로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정비 말고도. 그 다음에 자본재로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전문적인 수리 활동은 경상적인 유지 수리를 포함하여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으로 분류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라든가 혹은 수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재와 소비재로 함께 사용되는 컴퓨터, 자동차, 가구류 등과 생활용품 등으로 사용되는 소비재 물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해준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따로 그것만 전문적으로 수리한다 그러면 수리업으로 따로 분류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만 철도 차량 및 항공기 제조 공장, 조선소에서 수행하는 전문적인 수리활동은 해당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동일하게 분류해준대요. 그것만. 철도 차량과 항공기 제조, 그 다음에 조선소에서 수행하는 거는 그냥 그 제조하는 거와 똑같이 수리나 어떤 AS도 똑같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철도 차량 수리다 그러면 철도 차량 제조와 같이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의 특정 사업장 내에서 건물 및 산업시설의 경상적인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에서 분류해준다. 그 다음에 동일 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와 소매활동은 별개 활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조활동으로 분류해야 된다. 그러나 자기가 생산한 재화와 구입한 재화를 함께 판매한다면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이마트라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곳은 제품을 판매하지만 제조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판매업인 거죠. 그죠? 네, 여기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동일 단위에서 제조한 하이마트로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로 봐야 되겠다. 삼성전자 판매점이 있다.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 판매점은 판매 산업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라는 그 가전을 만드는 제조업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단서가 붙는. 그러나 자기가 생산한 재화와 구입한 재화를 함께 판매한다면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해야 된다. 여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기네 거 만들어서 자기네 거만 팔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하이마트다. 그럼 얘네들은 구입한 것도 팔지만 자기네가 OEM으로 만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기네가 만들어서도 팔고 구입해서도 판다. 어떤 게 더 큰 비중이냐에 따라서 만들어서 파는 게 더 큰 비중이면 이 하이마트는 제조업에 속하는 거고요. 아니고 구입해서 판매만 한다 그러면 판매업인 거죠. 산업이. 이게 더 중요한. 네.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사무 이외에 교육, 보건, 제조, 유통 및 금융 등 다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그 활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해야 된다. 반대로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전형적인 공공행정 부문에 속하는 산업활동을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공공행정 부문으로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취업성공 패키지 같은 정부에서 하는 것을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어떤 회사가 하든 취업성공 패키지는 뭘로 본다? 예, 공공행정 부문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산업을. 그 다음에 생산 단위의 소유 형태, 법적 조직 유형 또는 운영 방식은 산업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갖고 있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뭘 만들어서 파느냐,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주식회사 형태냐, 아니면 누가 갖고 있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인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불법적으로 만들어도 어쨌든 그게 산업활동은 산업활동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분류 구조 및 분류 부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 분류는 대분류가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분류는 두 자리 숫자로 쓰고 숫자를 쓰죠. 그래서 01번부터 99번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분류 그 밑에 숫자로 되어 있고 또 세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과
알파벳 플러스 숫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호 처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아라비아 숫자만을 쓰기 때문에 알파벳은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권고된 국제분류 레벨 4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분류 항목 간의 산업 내용의 이동을 가능한 한 억제했으나 일부 이동하게 되면 어디에서 어느 산업에서 어느 산업으로 옮겨갔는지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시계열표를 넣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분류 번호는 01번부터 99번까지 했는데 이 중간에 숫자를 남겨둬요. 예를 들어서 A산업에 뭐 01번부터 03번이다. 그럼 B산업에는 04번부터로 가야 되나? 04번은 안 줘요. 05번부터 예를 들어서 08번이다.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 C산업은 09번부터 줘야 되는데 10번부터 예를 들어서 15번 준다든가 이렇게 중간에 빼먹고 가요. 왜? A산업에 혹시 중분류를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을 거를 대비해서 여백을 두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분류처럼 끝자리가 0번은 더 이상 분류될 수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끝자리가 9번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를 표시할 때 끝자리 9번을 씁니다. 자, 다음으로 10차 개정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특징은 첫 번째는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분을 반영을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 산업구조 변화 특성을 반영한 분류를 해서 신설 혹은 통합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련 분류 간의 연계성이라든가 통합성,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분류 체계가 변화가 됐다. 그래서 분류수는 현행, 대분류는 현행 유지하되 중분류는 하나 늘어났고요. 소분류 4개 늘어났고 세분류에서 8개, 세세분류에서 51개가 늘어났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그 밑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그 9차에서는 대분류가 21개 똑같죠. 중분류는 하나 더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10차 개정, 2017년 개정되는 게 10차 개정이에요. 산업분류. 자, 그래서 9차에 비해서 10차가 늘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하나만 더 쓰면 중분류는 플러스 하나 늘어났고 대분류는 변화 없자라는 거죠. 예, 중분류는 플러스 하나 늘어났고 소분류는 플러스 4개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세분류는 플러스 8개, 그 다음에 세세분류에 가서는 플러스 51개가 늘어났다는 거죠. 산업이. 요 늘어난 거 꼭 숫자를 정확히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9차에 비해서 10차가 이렇게 늘어났다. 개정된 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분류별 주요 개정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이 A산업이 이제 농업, 임업, 어업입니다. 그래서 A산업은 명칭을 변경한 게 있다. 그래서 어업에서 해면은 해수면으로 수산종면은 수산종자로 변경했다는 거죠. B산업은 광업입니다. 국내 생산활동 감소 추세를 반영해서 통합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금광산이라든가 아연광산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비철금속 광업으로 통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C산업, 제조업이에요. C는 제조업. 이동된 것도 있고 신설된 것도 있고 세분된 것도 있고 통합된 것도 있다. 그래서 이동은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이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에서 의료용 기기 제조업으로 변경됐다. 등등등 이렇게 변경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설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예, 자세한 것들은 교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에요. 그래서 이동된 거는 수도업이 국내 산업 연관성을 고려해서 대분류 D에서 E로 변경됐다라는 거죠. E는 뭐예요?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으로 아예 그냥 D산업에서 E산업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수도업이. 나머지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E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이라는 산업이에요. 이건 이제 그 수도업이 D산업에서 이동해 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F산업은 건설업이에요. 신설된 게 있다. 전문 직별 공사업에서 2종 이상의 공사 내용으로 수행하는 개량, 보수, 보강 공사를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으로 신설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G산업은 도매,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이에요. 신설된 게 있다. 어떤 거냐? 종이, 원지, 판지, 종이상자, 도매업, 그 다음에 면세점, 의복, 소매업 이런 것들이 신설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H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는 통합되는 거고 점점 늘어나는 건 세분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된 거는 화물차 운송업 플러스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을 그냥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으로 통합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I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에요. 요거는 세분화된 게 있다. 그래서 음식점업 그냥 일반 음식점업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세분화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일반 한식, 면 요리, 육류 요리, 해산물 요리 이런 식으로 세분화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주점업도 생맥주 전문점을 세분화했다라는 거죠. 예, 생맥주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반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2산업은 정보통신산업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주로 이제 세분화됐거나 혹은 통합됐거나 신설된 것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신분류 단계별 분류 항목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면 9차와 10차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중분류 단위에서는 9차에서 10차로 갈 때 중분류가 하나 증가했죠. 그래서 근데 어떤 산업이 증가했느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중분류가 하나 증가했다. 간단하게 뭐 C산업 제조업 보면 중분류가 9차에서는 24개였는데 10차 산업 가면서 25개로 하나가 증가했죠. 이렇게 등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중분류가 하나 증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됐다라는 거죠. 9차에서 10차로 갈 때. 요거를 분류 단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제가 표를 넣은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2장에 한국 표준 직업 분류와 그 다음에 한국 표준 산업 분류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바뀐 부분은 분명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표준 직업 분류든 한국 표준 산업 분류든 자,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바뀐 부분들 제 교재에 이렇게 9차에서는 몇 개였는데 10차에서는 몇 개라든가 이렇게 설명해 둔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숫자적인 거 아니더라도 바뀐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뭐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실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